안녕하세요. 인문학을 그리다 라는 주제로 동양고전 중국의 한비자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비자는 약 1000페이지에 육박할 정도로 벽돌책에 해당이 되지만 비교적 다른 고전에 비해서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비자를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이해를 못하지? 하고 봤더니 제가 중국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문화 지식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히 중국의 역사와 이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로서 순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한비자가 살았던 시대는 진시황이 집권했던 시대로 그럼 진시황은 그럼 어떤 왕이었지? 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자와 진시황과 한비자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비자라는 책을 읽고 어떤 부분들을 그림으로 좀 펼쳐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역사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하은주, 너무 혼란스러웠죠?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법가였던 진시황, 항우와 유방을 거쳐 앞에 세워진 한 나라라고 해서 전한, 뒤에 세워진 한 나라라고 해서 후한, 그리고 전한과 후한 사이에 신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하죠. 위초고의 삼국지, 그리고 위진 남북조를 거쳐 물 먹었어요? 당당하나요? 송구합니다. 원망 마세요. 명랑하나요? 청명하지요. 라는 순서대로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진시황 시대 때는 법가의 시대로 이전 시대였던 유교 사상을 탄압하게 돼요. 그 한비자의 그 친구였던 이사가 그런 유교의 그런 사상들을 좀 이렇게 탄압함으로써 그 유교의 책들을 다 이렇게 불사지르고요. 4천 명이나 되는 유학자들을 생매장하는 분서갱유의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방 때는 유학을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시황 시대의 이전 시대 유학을 선진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방 시대의 그 이후 때의 그런 유학을 가르칠 훈, 주넬고, 배울학. 그래서 옛날 말을 해석을 붙여서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뜻에서 훈고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수나라 때 불교가 등장하게 되고요. 바로 이 송나라 때 새로운 유학이라고 해서 신유학이라는 말이 탄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 때는 주자가 만들었던 성리학이라는 그런 이론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원래 주자는 주희로 그 중국에서 좀 이렇게 좀 업적이 많거나 위대한 사람들은 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공자, 맹자 이런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자도 원래 주희였고 1130년대에서 1200년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학문의 목표는 1500년 전에 죽은 맹자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조선 건국 정치의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학문으로서 이기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황과 이가 대립하는 그런 구조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보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자, 백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자는 모두 제자로 우리가 왜 학생 제군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썼죠, 옛날에. 그리고 뭐 부여시대 때 제가회의라고 해서 마가, 우가, 저가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자는 쯔이라고 해서 유명하고 뭐 이렇게 업적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자자를 붙인다. 그리고 일백백자의 뭐 가족화. 그래서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활약한 학파와 학자들의 총칭을
제자, 백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가, 도가, 법가, 무가밖에 모르지만 이 가들을 포함해서 총 100개의 가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가가 명가입니다. 이 명가는 서양의 소피스트들로 학원 선생님들의 스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 소피스트들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수사학이나 변론술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많이 아시죠? 공자, 맹자, 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는 노자와 장자의 그런 사상이 합쳐져서 노장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공자는 노자와 좀 같은 동시대 때 사람으로서, 노자는 또 뭐, 생존했다, 아니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데 공자가 노자를 좀 칭송했다, 뭐 이런 말들이 사기열전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들은 자기가 잘 나는 걸 알고 물고기는 자기가 잘 헤엄치는 거 안다. 그래서 새들을 잡기 위해서는 화살을 쏘면 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선 낚시를 하면 된다. 그리고 달리는 짐승을 잡기 위해선 그물을 쳐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하늘을 나르는 용은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잡아야 할지 아니면 바람을 타고 가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바로 이 용 같은 사람이 노자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자의 그런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 네, 아주 칭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자는 묵가와 대립을 하게 되고 묵가는 맹자와 다시 대립하게 돼요. 이 맹자는 공자의 그런 유교를 다시 이어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유묵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둘이 막 치고받고 막 싸울 때 장자가 등장해서 맹자, 묵가 둘 다 조용해. 맹자 네 말도 맞고 묵가 네 말도 맞고 맹자 네 말도 틀리고 묵가도 틀리다. 이런 걸 보면서 바로 그런 남편들이 바로 장자이지 않을까. 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막 싸울 때 남편들이 중간에서 며느리 자기 부인 말 들어보면 부인 말도 맞는 것 같고 자기 엄마 말 들어보면 엄마 말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남편들 모습이 전 좀 장자 같았어요. 네. 그리고 맹자와 순자가 좀 또 한판을 벌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게 되고 순자는 인간은 악해라고 해서 성악설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대립의 구조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순자의 그런 제자들로 이사와 한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가 좀 얼마큼 좀 나쁜 사람이냐면 한비자를 진시황께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비자를 좀 질투하고 좀 시기해서 나중에 이 한비자를 좀 죽이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이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진시황이 죽고 환관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최후의 네,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공자와 묵가 시대는 춘추 시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맹자와 순자 시대는 전국 시대로 공자와 묵가 시대 때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고요. 그리고 맹자와 순자는 철기 시대로 해당됩니다.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는 성선설을 내세웠던 맹자와 대립 구도에 있게 되는데요. 맹자는 크게 인간은 본성과 기질로 나뉘어. 그런데 본성은 착해. 왜? 하늘에서부터 주어짐을 받았거든. 그런데 하늘은 착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착한 것들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순자는 좀 시간이 되시면 서양 철학자 홉스와 비교 분석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같이 악한 존재야. 그래서 인간은 위로서 다스려야 돼라고 해서 화성기위, 변화될 화, 본성성,
그 다음에 뭐 일으킬 기, 거짓 위 이래서 인간의 그런 그 거짓된 그런 본능을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순자고요. 홉스는 악해. 그래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다스려야 되고 계약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순자와 홉스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는 공자의 그런 정명론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명론은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여기서 키포인트는 신하는 신하답게에서 바로 중요한 부분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순자가 정말 좀 진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 그런 그 조선시대의 정조 때야 가야지만 나오는 단어죠. 서자 등용설. 첩의 자식도 능력이 되면 신하로 채용해야 된다는 말을 거의 한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 보면 정말 진보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진시황의 아빠였죠.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상인, 장사를 되게 잘해서 돈을 정말 많이 모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불위는 전국시대의 사람으로서 전국시대 그 마렵이 되면 중국에 이렇게 유통망이 확 이렇게 넓어지면서 상인이 새로운 계급으로 좀 급부상하게 돼요. 그런데 왜 서양에서도 왜 그런 그 상인이라는 계급이 좀 부르주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분제랑 이렇게 능력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분제보다는 능력제를 좀 더 채용했겠죠. 그래서 아마 순자는 그 시대가 원했던 인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리의 그런 아들이었던 진시 황제인데요. 여기서 진시 황제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황제는 삼황오제의 줄임말로써 이 황자는 천황과 그 다음에 지황과 인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천황은 사냥과 불을, 그 다음에 지황은 농사 짓는 법, 그리고 인왕은 그런 옷 짓는 법, 집을 짓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제는 삼황오제의 줄임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시황은 중국 역사상 네 가지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자를 진시황 때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 통일, 두 번째는 화폐 통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네 번째로는 도량형을 통일을 했는데 도량형은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재거나 부피를 재는 그 단위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시황과 좀 비교해서 견줄 수 있는 왕이 그레고리우스 왕인데요. 그레고리우스 왕은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조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리안 챈트, 그리고리안 성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레고리안 성가는 지역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발달된 그런 음악을 수집하고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리하려고 했던 왕이 바로 그레고리우스의 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랑 진시황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네, 넣었고 이것도 그 조언니의 네, 강의에서 되게 좀 괜찮아서 제가 좀 넣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순자와 홉스를, 두 번째로는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세 번째는 순자와 한비자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한비자는 원래 당나라 때 한유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유가 한자를 쓰면서 이 한비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비 첫 번째로는 순자와 홉스를,
두 번째로는 한비자와 마키아벨리를, 세 번째로는 순자와 홉스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요. 원래 이 한비자의 이름은 한비였다고 해요. 그런데 당나라 때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한자라고 이름을 쓰면서 이름이 한비자라는 이름을 이제 칭호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 한비자는 되게 말을 더듬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불같은 진시황과 좀 안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한비자는 동양 중국 사람으로서 법과 술과 세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펼쳤고요. 법은 밝아서 명명백백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술은 나만 아는 것, 어두워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인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개 피드처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술은 그 고추장 할머니? 옛날에 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뭐 맛있는 비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며느리도 모르고 뭐 손자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나만 안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법은 인스타, 술은 고추장이라고 좀 연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서 왕은 사자처럼 위엄이 있어야 하며 여우처럼 간교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건 왕권 강화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순자와 한비자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순자와 한비자는 공통적으로 성악설, 인간은 원래 악해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순자는 육아에 속하고요. 한비자는 법가에 속해요. 왜 그럴까요?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긴 하지만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바뀔 수 없어. 그래서 법으로 다스려야 해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성악설이지만 순자는 육아, 한비자는 법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법은 밝아서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한다. 술은 어두워서 나만 알고 있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가는 그 관포지교라고 들어보셨죠? 출발은 관포지교의 관중과 포숙이었고 마지막 종결자는 한비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중과 포숙 의 이야기를 들자면 사기열전에 좀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 관중과 포숙이 있었는데 막 전쟁을 했대요. 그런데 관중이 중간에 도망갔대요. 그런데 친구였던 포숙은 이렇게 저렇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해를 했대요. 왜? 관중의 엄마가 혼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무슨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나눌 때도 관중이 더 많이 가지고 갔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내가 포숙보다 가난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위에 포숙 같은 친구는 누구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포숙 같은 그런 친구가 있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순자와 홉스와 비교를 그리고 한비자와 마키아벨리를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한비자와 마키아벨리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왕권 광화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수많은 고전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한비자라는 책이죠? 책값도 비싼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하워드 가드너 너무나도 유명하죠. 가드너가 창의성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처럼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소소하게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 에이트라고 하는 책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윈, 종의 기원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은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 한비자 역시도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그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는데 그 변화에 순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인재상이 정말 창의성, 그리고 뭐 공감 능력, 이런 게 지금 교육의 키포인트, 핵심 키워드인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가 원했던 그 인재상과 지금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 같네? 그러면 내가 한비자를 읽고, 그런 교훈들을 굉장히 많이 내가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읽고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초등학교 도서 목록에, 그러니까 추천 도서 목록에 사서삼경이라고 하죠. 육아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법과, 명가, 도가에 대한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웃 나라죠. 일본은 헤이안 시대라고 해서 우리나라 통일 신라 시대가 676년, 그리고 고려 시대가 918년도니까 통일 신라와 그런 그 고려 시대의 그런 중간쯤에 있을 때 그 일본 그 해안 시대에서는 법가와 그런 명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알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법가를 좀 알아보고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을, 네, 이번 기회를, 네, 이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비자가 법을 마흔 천하에 알려서 모두가 명명백백히 드러나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 술은 왕 혼자서만, 너무너무 어두워서 왕 혼자만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을 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앞을 보는 자, 미래를 보는 자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져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여기 보이는 여기 불 있죠. 이 불은 신들만 사용하는 고유의 술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술 같은 이 존재인 이 불을 이 모든 사람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처럼 이렇게 몰래 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제우스가 형벌을 내리는데 독수리에게 여기 보이죠? 간을 쪼아 먹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독수리가 심장도 아니고 간을 쪼아 먹지? 라고 했더니 그 강대진 교수님 그 역사 그 수업에서 그 서양인들은 정말 이 간을 신성시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좀 이해를 했던 네.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225페이지의 왕과 거지, 문둥이가 왕을 가엾게 여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심금을 울렸어요. 그 이유가 왜 사람들은 뭐 지나가는 거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둥이가 살 썩어가고 얼마나 저렇게 가여울까라고 하지만 정작 그 문둥이는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왕이 그 겪어야 될 고초를 오히려 더 가엾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피카소가 떠올랐어요. 왜 피카소가 청색 시대 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저도 막 친구들한테 야, 이 문학 너무너무 중요해. 야, 초등학교 가면 그 예술교육 끊지 마. 내가 이렇게 뭐 가르쳐 봤더니 정말 그 예술 교육을 받은 아이와 받지 아이는 정말 달라. 라고 했지만 정말 내 코나 닦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미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음악에 관한 부분은 플라톤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요. 신탁이라고 하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좀 관점은 달랐지만 그냥 이렇게 두고 봤을 때는 동양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다음에 서양에서 바라보는 신의 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양에서는 뭐 등딱지를 뭐 태워서 점 보고 미신을 하면 그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신탁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재판장에서 그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판을 받고 나중에는 그런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이렇게 얻었냐면은 고소를 했을 때는 소피스트였죠. 아니스토와 멜레토스와 니콘이 고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신론자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타락했다라는 게 바로 그 죄명이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나 돈 받은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형편없는 무신론자이며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기괴한 소피스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고소장에. 그럼 제가 아까 그랬죠. 소피스트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삼파술로 사람들을 일깨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나 돈 안 받았는데 바로 요렇게 대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소크라테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너 나 신 안 믿는다고 적었잖아. 그런데 왜 고소장에는 내가 뭐 물의 신이니 뭐 불의 신인 다른 신을 믿고 있다고 적은 거야? 그럼 뭔데?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미안.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은 첫 부분에 나오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소크라테스가 정말 말을 잘하구나라고 느끼려면 그 책을 적어도 50번에서 100번 정도는 읽으셔야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보면 141페이지와 149페이지에 음악을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라,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은 18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좋은 선법과 좋은 그런 리듬은 좋은 사람을 만들지만 나쁜 리듬과 나쁜 선법은 나쁜 사람을 만든다. 왜? 사람은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정말 국가론에 그런 음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십과라고 해서 왕이 꼭 지켜야 될 10가지의 그런 과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와 그런 음악과 술에 빠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디아니소스와 리쿠르코스인데 그 글이 좀 잘못됐군요. 발음도 어렵죠. 리쿠르코스. 네, 트라키아 왕이었고요. 디아니소스는 되게 술의 신이기도 하지만 복수의 신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리쿠르코스는 디아니소스의 신을 좀 부정하게 됐대요. 그래서 바로 복수에 들어갑니다.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그런 눈을 멀게 하는,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포도나무를 보게 하고 자기 부인도 다르게 보이게 해서 처자식을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술 하면 또 떠올라져서 제가 또 한번 삽입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면 나라를 잃게 된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하들이 평공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다른 음악은 들어도 사방의 검은고 연주만은 듣지 말라. 왜냐하면 이 곡조를 듣게 되면 그 다음 곡조가 너무너무 궁금해지고
또 이 곡조를 들으면 그 다음 곡조가 너무 궁금해지고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그 음악밖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상황의 그 음악을 듣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음악을 들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나라도 잃게 되고 자기 자신도 네, 죽게 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이 떠올라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그 사이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이렌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막 황홀하게 막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그 소리에 막 귀가 팔려가지고 막 가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소문들을 오디세우스가 알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여기 기둥 보이시죠? 기둥에다가 나를 이렇게 묶어라 그래가지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제 신화가 있는데 좀 평범과 다른 길을 택했던 오디세우스가 떠올라서 네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노래에 빠져서 가수를 하겠다고 했던 그런 추억을 잠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123페이지에 입을 열지 말고 신하의 그런 말들을 들어라. 경청해라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링컨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그 손가락을 턱을 탁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이 그림의 뜻은 나는 말할 의사가 없으니까 당신이 말해 보시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듣고 있죠. 그래서 이 오바마는 그러니까 이 오바마의 멘토가 바로 링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백악관에도 링컨의 사진이 이렇게 명화가 붙여져 있죠. 그 성인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왜 나이값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인,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른스러운데? 라고 하는 그 성인. 이 두 가지의 성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룰 성자를 쓰는 이 성인은 정말 그 나이가 됐을 때, 사용하는 그런 성인이고요. 여기 있는 성인은 성인 성자를 써서 여기 보이시죠? 이 한자를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왕이 되려면 듣고 말해야 한다. 말을 하고 듣는 게 아니라 먼저 듣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뭐 유재석 씨도 뭐 많이 들어라. 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타인의 말을 먼저 듣고 말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제 말부터 먼저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진짜 성인일까? 아니면 나이만 먹은 그런 성인일까? 그리고 제가 어느 책에 봤는데 나이만 먹으면 노인이고 정말 그 나이에 맞게 나이를 먹으면 어, 그 성인이다.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백락의 왜 천리마의 감정법이라고 해서 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죠. 미운 사람에게 정말 안 좋은 말을 주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명말을 줄 것 같지만 반대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천리마는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잘 팔리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반면에 정말 느린 말은 매일매일 팔 수 있죠. 그런 조랑말 같은 말들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조금 분류를 하고 어떻게 내가 조금 대접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군주와 신하의 이익은 서로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꼭 그런 계층 간의 분류에 따라서 이익이 뭐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의 그런 이익과 계산법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역사의 그런,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좀 들고 싶은데요. 왜 크세르크스, 여기 보이는 이 크세르크스의 아빠가 다레오스인데요. 다레오스가 그리스로 침공을 할 때, 이제 이 오바이 바조스죠. 병력 깊이 청탁을 넣게 돼요. 나 정말 너 전쟁할 때 정말 막대한 돈과 뭐 이런 걸 지원해줄게. 대신 내 아들 셋 좀 빼줘.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다레오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알겠어. 아들 돌려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바로 뒷날에 아들이 왔다고 해요. 어떻게? 목이 잘려진 채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들도 아빠 못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피티오스도 똑같이 청탁을 넣게 되고 이 크세르크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우리 아빠의 그런 설레를 봐서 너도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피티오스가, 야, 나 5명 중에서 딱 장남만 살려 보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크세르크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빠의 그런 설례를 보면, 너희 그 5명 정말 내가 다 죽여야 되는데, 아들 1명만 죽이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세로로 이렇게 자른대요. 자르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고 바로 그 시체 사이로 군대가 행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신하의 계산법과 군주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걸 보고 아, 정말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인간관계에서 제일 좀 걱정이 되고 좀 아직까지도 좀 잘 되지 않는 게 친구들이나 좀 타인들한테 어, 불만? 야, 이거 좀 해줘. 부탁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내 자신도 잘 고쳐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남을 바꿀 수 있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남한테 무언가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말들을 못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만큼의 불만이 있으면 상대방도 이만큼의 불만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쌓아두고 그 인간관계가 끝날 때 그런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도꼭지처럼 내가 정말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 그른 말과 바른 말들을 정말 진짜, 딱 끄고 다시 뭐 오픈하고, 그리고 찬물과 따뜻한 물, 온수와 냉수를 적절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말들을 네, 한번 떠올려지는 문구였어요. 는 29, 49, 555페이지를 보면서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쉽게 되진 않죠. 레오니다스와 크세르크스의 그런 싸움, 테르모필레 전투를 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되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그 싸움을 보면서 물론 레오니다스가 이 전투에서 지게 돼요. 하지만 크세르크스는 같이 병사들과 싸우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지휘만 하는 그런 그 장군님이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말에 따르면. 네, 그런 사람이었고, 레오니다스는 자기도 병사와 한 몸처럼 싸웠대요. 그래서, 정말 그런 그 마음가짐이 달랐구나. 물론, 비록 그 싸움에 졌지만 되게 달랐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카이사르죠. 로마 장군. 줄리어스 카이사르인데요. 갈리아 전쟁기에 보면 그 수천 명, 수십만 명의 그런 그 병사들의 이름을 모조리 다 외웠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뭐 유치원도 가고 뭐 초등학교도 수업 나가고 학원도 있고 이래서 정말 저의 최대 단점이 사람 이름을 좀 잘 못 외워요. 저는 이 카이사르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내가 1년에 뭐 학생을 이렇게 보는 아이들만 몇천 명인데 내가 그걸 다 이름을 다 어떻게 외워 그랬는데 카이사르를 보고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견지명이라고 하죠.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해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이기도 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의 그런 멘토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아까 그 크세르크스랑 테미스토클레스랑 또 한 판을 붙게 되거든요. 바로 그 전쟁이 살라미스 회전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조금 있으면 크세르크스가 분명히 쳐들어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해전이 되게 약하잖아. 그러니까 해전에 대비해야 돼. 그러고 해군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는, 그런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성견 지명을 굉장히 많이 높이 사서 토마스 제퍼슨도 그런 성견 지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걸 프로노미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왜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떤 대학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나중에 내 학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교육으로 뭐 해야 될 것이며 어떤 교육이 트렌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많이 느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브루넬레스키거든요. 브루넬레스키는 어, 제 사진이 없군요. 자기의 그런 그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 숨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브루넬리스키는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왜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성당에서 여기 보이는 이 세 개의 문의 철문을 대문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베르티와 브루넬리스키가 바로 이 공모전에 응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기베르티한테 지게 돼요. 그래서 기베르티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문을 만들게 되고 미켈란젤로가 너무 이 문을 보고 정말 황홀해서 천국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만약에 내가 당대 최고의 정말 강사였는데 누구한테 졌어. 그러면 정말 진짜 한 몇 년처럼은 폐인처럼 지낼 것 같은데 그 브루넬리스키는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바로 10년 동안 그리스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로 유학을 가게 돼서 이런 그 신전이나 이런 판테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하학이나 이런 건축의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두오모 성당 또 그 뭐지 공모가 또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가게 되죠. 그래서 나 이거 정말 지을 수 있어. 나한테 맡겨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데 한번 설명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브루넬레스키가 말하기 싫어. 나 이야기하면 너네 나 그것만 다 쏙 빼먹고 나 버릴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런 속내는 말하지 않았던 걸로. 그런데 저는 인스타에 되게 많이 피드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의 그런 속내를 감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브루넬리스키와 너무 반대되는 나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 음악사를 약간 뭐 건드려 보자면, 기욤 드파이가 이게 증축이 되었을 때, 이제 장미꽃이 피었네라는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는 좀 방법, 방식이 좀 약간 다른데요. 서양은 되게 책을 좀 중요시하겠다는 것 같아요. 니체가 정말 훌륭했다고 칭송을 했던 하이네 같은 경우는 책을 태우는 자는 사람도 태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양 같은 경우는 장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점. 근데 이 말을 곡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책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책을 되게 진짜 막 버리지 않고 다 모으잖아요. 그런데 이 좀 동양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만 있고 적고만 하지 말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고 내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을 정말 독서를 잘한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가르치지 말고, 그런 책을 읽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양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정말 이 책의 키포인트죠. 핵심 키포인트죠. 세난이라고 해서 말로써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한비자도 이렇게 글은 잘 썼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 오빠죠. 조 작가님께 어머님 책장에서 정말 인생의 뭐라고 해야 되죠? 반전을 일으켰을 만한 그런 책들은 뭐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은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이 How to Argue and Win Every
타임이라는 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기는 굉장히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로서 딱딱딱딱 기승전결로 딱 사람들을 제압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럼 말빨에서 이겨서 되게 좀 이겼으면 되게 뿌듯했는데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느낀 게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제일 필요 없는 게 이성과 논리구나라고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분차근히 보면은 사람을 설득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서 설득하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고, 헤아리는 건 알지만, 그걸 정말 내 뜻대로 맞추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내 친구가 야, 나 오늘 차 샀어. 뭐 BMW 샀어. 그랬는데 그러면 그 칭찬을 그 자랑을 좀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야, 진짜 부럽겠다. 나 정말 그 차 사고 싶은데 저거 차 사고 싶은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그 차 얼마 전에 불났잖아. 그 차 왜 샀어라고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자랑을 하고 싶어. 그럴 때 막 진짜 야, 내가 잘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되게 좀, 친구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스타 피드에 좀 여행 가는 거? 왜냐면 내가 여행 갈 때 누구는 정말 진짜 힘들게 일할 텐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막 운동하는 사진들도, 누구는 되게 힘들어서 운동 못 할 텐데, 그래서 좀 항상 이렇게 몸매 같은 사진들을 넣을 때는 좀 좋은 글귀들을 한번 같이 넣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좀 부탁을 할 때는 네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면 너도 분명히 이익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이득이 좀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문자에서도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말투, 그다음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넣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마냥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냥 안 좋을 것 같지만, 되게 복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고, 그러면 의식주가 바뀌겠죠. 그럼 사람들은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럼 사람들은 사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끝에는 결과론적으로는 불행이 닥친다. 그래서 복 속에 화가 있고 화 안에 복이 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랬죠. 불행이 닥치면 반대편 문에는 행운의 그런 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항상 경고망동하지 않고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문구를 286페이지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용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귀머거리라고 하는 천시 여기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옛날에는 용인이란 단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자를 한번 자세하게 파헤쳐 보면 그 안에 그 용용자의 귀 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듣는 소리는 비록 듣지 못하지만 용이 사는 나라에서 사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큰 소리를 많이 들으면 나중에 귀가 멀어서 나중에 이제 귀머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청력을 나중에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눈이 멀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님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드가 메리 커셋, 그 다음에 갈릴레오, 그 다음에 세종 또한 나중에 장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중요성을 깨닫게 됐었고 그리고 왜 사고를 많이 하면 지식이 이렇게 좀 무분별해져서 깊은 것들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289페이지에서 마음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면 그건 바로 미치광이, 미친 사람이다라는 그 문구에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성으로, 논리로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오늘 뭐 물건을 팔았단가? 뭐 그 책에 보면 당신은 오늘 어떤 것을 팔았습니까?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한번 떠올려 봤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한비자를 읽어보시고 되게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생선은 뭐 자주 뒤집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많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서 한비자라는 책을 제가 강추해 드립니다.